오늘은 후반부에는 좀 횡설수설할 겁니다. 한동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하도 보다가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후반부에 좀 횡설수설할 겁니다. 횡설수설 막말잔치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어떤 막말잔치인지는 알고 계실 건데 막말잔치가 후반에 있을 거예요. 일단은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오르내림을 반복했고요. 팅 튀어서 올라갔다가 어제 급락했죠. 그랬다가 오늘 눈치 보기로 끝났습니다. 제닛 옐런 전 의장이 기자들한테는 대고 다 예금 보호해 줄게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청문회 나가서 그렇지는 않은데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청문회에선 거짓말을 했다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못한 거죠. 기자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야 제닛 옐런 전 의장 그런 것까지 한단 말입니까 참. 여하튼 그래서 움직이 큰 하락폭이 있긴 했지만 저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잔불이 완전히 정리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려왔죠. 그리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부실이 엄청나게 크냐 이건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보고가 올라와서 그걸 좀 이따 볼 거고요. 상황이 약간 바뀌었다고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이 캔들 차트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독일,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 네 개 국가 대륙별인 거죠, 사실. 아시아 대륙에서는 우리나라 거 그냥 뽑아낸 거고. 그 대륙별로 국채 수익률을 보면 여기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최근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하이드 채권 수익률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보라색 있죠, 이거. 요 보라색을 제외하고 전부 다 대륙별로 연두색이 요게 이머징 국가. 이건 대륙별은 아니고 이머징 국가. 그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이 유럽,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시면 2월 달까지 쭉 내려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3월 달에 이 세 개 다 올라가고 이 보라색 내려오잖아요. 이게 미국 국채거든요. 그런데 국채는 수익률이 내려오고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요거는 약간 시장에서 위험 신호를 던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봐도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하이드 채권은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추세가 동질화됐고 그렇게 움직이다가 최근 다시 이탈했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 하이드 채권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굳어진 현상인지 좀 더 봐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이드 채권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 채권 발행이 좀 녹록치 않아지겠죠. 요게 아직까지는 심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 하이드 채권 발행할 때 좀 더 많은 그런 채권 수익률을 제공해야만 하이드 채권이 팔린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게 심화되면 하이드 채권 발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금융시장을 흔들었는데 그게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아직은 추세적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이건 여기서 보지는 않을 거고요. 찾아보십시오. 이 8.15 머니톡이라고 치시고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이제 유신익 박사라고 치고 쭉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제 여기 SVB 같은 은행이 9개 더 있다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제 이 동영상인데 안에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미국의 이제 학자 2명이 미국의 은행들 데이터를 쭉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한 내용들이 쭉 내용을 설명하는데 뭐 거기는 뭐 129개든가요? 129개 은행 얘기도 나오고 한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이 숫자들은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중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나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느냐를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은행이 들고 있는 그 투자 자산을 시장가로 딱 청산해 보면 얼마나 손실이 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SV뱅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걔네들이 들고 있는 것을 청산하면 한 16%의 손실이 난 거고 그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중에 한 거의 90%는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2라고 표시된 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손실률이 이것도 SVB보다 좀 더 높죠. 한 17% 정도 되겠네요. 약간 안 되게.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게 거의 80% 가까이 육박하죠. 그러니까 아직 요 상단에 이렇게 숨어 있는 영역에 있는 애들은 이 SVB하고 비슷한 사례로 몰릴 수 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이런 거 이외에 복합적인 걸 보면 위험한 은행들이 뭐 한 129개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참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아직 수개의 은행들은 SVB 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여기가 이게 무슨 은행인지는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정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미국의 그 SVB가 야기한 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일단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이쪽 손실 부분은 청산하지 말고 담보로 맡기면 돈을 줄게라고 해서 미국이 꺼놨다고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단 1년 기간을 줬기 때문에 1년 동안 최소한 이제 수개월 동안 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뱅크런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은행에서 자금들을 끄집어 내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SVB가 정상적인 그 대출이나 이런 여수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본업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실 은행이 문을 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자 2022년 이후, 작년 이후 벤처 그룹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SVB가 정상적인 패턴의 은행업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해지고, 그게 이제 유동성 위기로 몰리고, 그 유동성에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손실 내면서 매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 국채를 매도해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은행 영업이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올라오면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생긴 거죠, 은행 안에서도. 그런 것, 그 문제를 야기한 거고, 이런 게 그러면 SVB 뱅크만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 은행들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국을 계속 쥐어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안으로. 여기 뭐 최혜국 철회법.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 들어가 보면 중국이 세계은행이나 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쪽에서 돈을 받을 그런 어떤 레벨은 넘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가고 있다, 막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비판하는 거거든요. 중국을 계속 쥐어짜고 있고,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9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됐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 제2위까지 올라갔다가 90년대 이후에 아예 아작났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뒤를 쫓아온 국가들을 두 번이나 붕괴시켰어요, 사실은. 미국이 자기의 지위가 상실될 위험성이 생기면 반드시 2위에 올라왔던 국가들 다 짓눌렀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작업은 계속 진행될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막말대잔치를 좀 할 건데,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면 껌뻑 죽는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움직임이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IR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목가 IRA법을 해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리하다, 한국 배터리 부품에만 유리하게 한다고 이제 미국에서 막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해석 자체를 한국산에서 양극재나 응급재를 끄집어내도 IRA에 그 해당이 될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재무부에서 끄집어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업체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거는 맞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전 세계적으로 다 움직임들이 자국주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사우디 중동은 미국의 텃밭이거든요. 특히 사우디는 강력한 우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디가 이란하고 관계 정상화를 합의했죠. 물론 이게 완전히 한 거냐? 아니죠. 서로 필요해서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시리아하고도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 사우디랑 국교 정상을 하는데 여기 밑에 중국이 갔죠. 중국이. 미국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바이든이 뺨 맞은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호주 아주 재밌습니다. 요새 호주가 대선이 돼서 양가 친중 성향의 그 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중하고 손을 딱 잡아서 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됐는데, 갑자기 오커스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핵잠수함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 국방부 장관인가요? 누가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여기 중국이 지금 핵잠수 도입하는 게 뭐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거 구입은 했는데 중국하고 무력 시위에는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가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다른 쪽 정보에서 제가 받은 건데, 그러니까 호주는 보면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손을 잡아서 경제적 이익은 얻어들이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주도. 이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거에 의해서 그 최악은 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을 피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최악은 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박혜리 정종훈 기자께서 3월 23일 날 중앙일보에 올리셨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40%, SK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40, 낸드 20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는 생산 능력이 10년에 5년 5%, 범용은 10%. 이게 감가가 4년에 전체가 감가이다. 그러니까 4년에 거의 100% 추가로 장비를 증설해야 되는, 그래야만 그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유지한답니다. 전문가 얘기로는. 근데 이게 10년에 5%를 하지 말란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을 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최악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얘따 이걸 하나 먹고 떨어져라라고 미국이 이 가이드레일을 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냐? 중국이 이 반도체를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붕괴시키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동영상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홍사훈 경제쇼의 전병서라고 치셔가지고 여기 코끼리 비스켓 이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얘기를 요금 짧게만 들어볼게요. 를 좀 낮게 보지만 문제는 이게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전 세계 반도체 회사 1등이 연속으로 1등 두 번을 한 게 지금 삼성이에요. 3등이 한 게 하이닉스고. 지금 한국의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들은 사실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목숨 걸고서 최근 40년 동안 수많은 고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던 그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쭉 보면 아까 지금 제가 가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들었겠냐. 제가 볼 때는 인텔의 어드바이스가 거의 90%일 것 같아요. 인텔에서? 그렇죠. 왜?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국의 생각은 대만이 한국이 이뻐가지고 돈 주고 이게 보조금 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인텔을 다시 키워서 TSMC와 삼성을 넘어서는 회사로 만들고, 거기서 만든 첨단 반도체를 갖고 이제 이 IT 제품, 4차 산업혁명, 군사 제품을 쓰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럼 그 이번에 상무부에서 그 독소정으로 내온 게 영업 기밀 다 보여줘야 된다, 생산 라인도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게 인텔이 그걸 다 뒤에서 어드바이스 한 거죠. 자, 내용 들으셨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분이 그냥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것을 개인적 의견으로 표명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미국보다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거든요. 그 반도체를 아주 강력한 독소 협상을 통해서 붕괴시켰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행동이나 패턴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잘 대응할지 상당히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보조금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거거든요.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물론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중국 쪽에서 어떻게 하면 아마 그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또 쥐어짤 거예요. 그런데 그 줄타기를 잘 하면서 이 정부에서 오히려 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상대적으로 지원해주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지원해주고 미국 쪽에서 받지 않는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데 최근에 이 노동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69시간.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 저기 할 때 야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야근이 필요한 시기에 야근을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예를 들면 박순애 예전에 교육부 장관은 뭐 5세 만 5세 입학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금방 사퇴했잖아요. 60시간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 아이 셋이면 군면제 뭐 이게 계속 쓸데없는 얘기들을 지금 해대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만 뭐 이렇게 못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무조건 동맹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른 국가들이 하는 걸 보면 동맹도 중요하지만 이익은 전부 다 자국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그 외교 정책 말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향후 발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휘둘러서 최대한 우리 쪽으로 이익을 챙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외교 정책이나 내부 국내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그냥 아이고 우리 우방이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외교 정책이나 어떤 혹은 친기업 정책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69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력하게 친기업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놓고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상이나 국민들의 생각하고 전혀 동떨어진 정책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이 정부가.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잘못 뽑았다고 생각되면 빨리 갈고 잘 뽑았다고 생각하면 8년 동안 연임하도록 만들어야지 이 5년제는 너무 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하튼 막말 마지막으로 했고 막말 말고 제가 바라던 바가 하나가 뉴스에 올라와서 여기 보면 이제 권대웅 테라폼 랩스 대표로 의심되는 사람이 체포됐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속보가. 김진호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KBS에서. 이 사람이길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사기가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빨리 잡아가지고 만약에 그게 실제로 사기나 이런 거라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법의 심판에 올려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아마 미국이 훨씬 더 처벌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벌하고 만약에 법에 어긋났다면 미국도 처벌 같이 보내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해요. 여러 가지 법률적 처벌이 이게 가해자보다는 그러니까 피해자보다 가해자 중심으로 아주 안일하게 처벌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률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에서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하튼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가 맡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뭐 막말 대잔치로 끝냈습니다. 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봤던 요번에 SVB 사태가 완전히 징전된 게 아니고 살짝 덮이면서 그 밑에는 불씨가 남아있다. 언제든지 다시 수면이 올라서 터질 수 있다. 다만 짧은 기간 안에서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좀 긴 시간. 그래서 이제 후반부 쪽이나 내년부 쪽에는 상당히 주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